원씩 구독해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고 신나게 영상 제작할 힘이 납니다. 제1장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중요한 일만 파고들어라.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접근 방법은 늘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 핵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커다란 성공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과 할 일 목록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성공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고 결국 보잘것없는 결과에도 만족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필요하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제2장 도미노 효과. 남다른 성과를 얻으려면 남다른 성과를 얻기 위해선 삶에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래서 매일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고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은 다음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있는 힘껏 내리친다.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난다. 선형으로 시작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성공의 잠재력이 본물 터지듯 발산된다. 지식이 풍부하거나 숙련된 기술을 가졌거나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알고 닦고 해낸 것이다. 핵심은 오랜 시간이다. 성공은 연속하여 쌓인다. 단 한 번에 하나씩이다. 제3장 성공은 반드시 단서를 남긴다.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다. 월트 디즈니는 졸업 후 신문사에 들어가 만화를 그리고 싶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사업가 겸 은행가였던 그의 형 로이가 월트 디즈니를 아트 스튜디오에 취직시킨다. 그는 그곳에서 애니메이션을 배웠고 그때부터 애니메이션 만화를 그리게 된다. 월트 디즈니의 한 사람은 바로 형인 로이였다. 월마트의 창업주 샘 월튼에게 있어 한 사람은 첫 소매점인 벤 프랭클린 가맹점을 시작할 수 있도록 $20,000를 빌려준 장인 롭슨이었다. 롭슨은 월튼이 첫 번째 월마트를 열었을 때 매장 확대를 위해 건물 주인에게 몰래 $20,000를 지불하기도 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는 최초의 멘토 막스 탈무드가 있었다. 10살 먹은 아인슈타인에게 수학과 과학, 철학의 핵심 개념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그였다. 막스 탈무드는 어린 아인슈타인을 지도하는 6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도 했다. 세상 사람들은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서로의 음악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당신 음반 녹음 스튜디오에 조지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음악에 들어간 오케스트라 연주와 기악 편성뿐 아니라 초기 음반의 수많은 키보드 연주는 거의 대부분 마틴이 작곡하거나 연주한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에게 최초로 영향을 끼치고 자신을 훈련시키고 혹은 관리해준 가장 중요한 단 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누구도 홀로 성공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 1.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2.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3.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나온다. 4.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5.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6.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제4장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꼭 해야 하는 일을 잘 알아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한다. 단순한 목록에 불과한 할 일 목록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할 일 목록에는 본디 성공이라는 의도가 빠져 있다. 사실 대부분의 할 일 목록은 그저 생존 목록, 즉 그날 하루와 삶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목록일 뿐 각각의 나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수는 없다. 성과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 우리는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목록 말이다. 제5장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착각과 실수의 진짜 이유. 실제로 한 번에 2가지 일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간단하다. 2가지 일이 따로 분리된다. 우리 뇌 속에는 여러 개의 통로가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두뇌 속 서로 다른 부분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한 번에 2가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2가지 일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는 없다.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일을 하려 애쓰는 것은 집중력을 분산시켜 그 2가지 일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멀티태스킹이 우리의 두뇌를 어떻게 합선시키는지 알아보자. 1. 하나의 작업에서 또 다른 작업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두뇌가 새로운 작업에 맞춰 방향을 전환하느라 귀한 시간을 버리게 된다. 그러게 낭비된 시간이 아무리 적어도 오랫동안 쌓이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멀티태스킹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매일 평균 28%의 근로시간을 낭비한다고 한다. 2. 멀티태스커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 올바르지 못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아진다. 기본 정보가 더 중요할 때마저도 그것보다 더 새로운 정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3. 멀티태스커들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 여러 매체를 한 번에 보려는 멀티태스커들은 화면이나 채널을 돌리면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짜릿함을 느끼고 이것은 중독성까지 있다고 한다. 그런 자극이 사라지면 금세 지루함을 느낀다. 집중력의 결핍은 업무 말고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작가인 데이브 크렌쇼는 이렇게 썼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을 온전히 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을 향한 관심이 분산되거나 그들에게 단편적인 시간만을 내주거나 관심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말 것이다. 제6장 성공은 철저한 자기관리에서 나온다.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공은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마라톤 경기가 아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 언제나 절제된 행동만 하고 모든 면에서 자리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사실 성공은 단거리 경주다. 건전한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자신을 훈련시켜 달리는 단거리 전력 질주인 셈이다.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기 통제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성공은 옳은 일을 해야 얻는 것이지 모든 일을 다 제대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올바른 습관을 선택하고 그것을 확립하기에 필요한 수준만큼의 통제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이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되면 당신도 남의 눈에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당신 스스로는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습관을 얻기 위해 선택적인 집중을 실천한 사람,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시간 66일. 2009년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연구원들은 학생들에게 다이어트 목표를 세우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운동을 하게 한 뒤 그들의 진척 과정을 관찰했다. 그 결과 그들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18일에서 254일까지 다양했지만 행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렸고 쉬운 행동은 그보다 더 짧게 힘든 행동은 더 오래 걸렸다. 자기개발 전문가들은 변화를 만드는데 21일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연구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호주의 과학자 메건 오튼과 켄 챙은 습관 형성과 관련된 후광 효과의 증거를 찾아냈다. 그들이 실시한 연구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들이는데 성공한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충동 구매가 줄었으며 식습관도 나아졌다. 또 술, 담배, 커피 소비가 줄었고 TV를 보는 시간도 줄었으며 심지어 설거지도 미루지 않고 제때 하게 되었다고 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무엇이든 더 잘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주기적으로 하는 법을 알고 그 결과로 다른 모든 일이 더 쉬워지는 것이다. 제7장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동기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의지력은 늘 내 곁에서 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의지력은 항상 내 안에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내 생각이 틀렸다. 의지력이 늘 발휘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다들 알고 있는 마시멜로 테스트에서와 같이 의지력이 높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자아 존중감이 높고 스트레스도 더 잘 관리한다. 의지력은 이처럼 중요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거나 볕이 좋을 때 건초를 말려라 같은 말처럼 의지력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의지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잘 활용하는 관건은 그것을 이용하는 타이밍에 있다. 의지력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조금 한가한 시간이 오면 다시 충전할 수도 있다. 한계가 있지만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인 셈이다. 하지만 의지력이 한정된 자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무한정 공급되는 것처럼 행동하기 일쑤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바바 시부 교수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머리를 많이 쓸수록 정신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의지력은 빠르게 피로해지고 휴식을 필요로 하는 소금과 같다. 대단히 힘이 세지만 지구력은 꽝이다. 음식 의지력을 위한 연료. 2007년에 성격 및 사회심리학 회보에 실린 한 논문을 살펴보면 영양과 의지력 사이의 연관관계를 다룬 9개의 연구가 나와 있다. 그중 한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의지력이 필요한 일과 필요 없는 일을 각각시키고 그 일을 하기 전과 후의 혈당 수치를 측정했다. 의지력을 발휘한 참가자들은 혈류 내 포도당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을 다하려면 말 그대로 우리의 정신력에 무언가를 먹여야 한다. 그야말로 생각을 위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오랜 시간 동안 균일하게 혈당을 높여주는 음식, 즉 복합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의 연료가 된다. 말 그대로 우리가 먹은 음식이 곧 우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지력도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의지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야 할까? 의지력에 대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요한 일은 하루 중 가장 의지력이 충만한 시간에 하라는 뜻이다. 의지력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행동 시작하기,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을 걸러내기, 유혹에 저항하기, 감정을 억누르기, 공격성을 억제하기, 충동을 억누르기, 시험 치르기, 다른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기, 두려움을 극복하기, 원치 않는 일을 하기 등이다. 이러한 의지력을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하고 나면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쯤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의지력에 관한 한 타이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어떤 것에도 정신이 팔리거나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게 의지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는 완수한 일을 계속 유지하거나 그것을 망치지 않기 위해 남은 시간 동안 충분한 의지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의지력은 그것이 전부다. 의지력과 싸우지 마라. 의지력의 작동 방식에 맞춰 하루 일과와 인생을 설계하라. 의지력을 늘 꺼내 쓸 수는 없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제8장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엔 균형이 필요해라고 한탄한다. 균형 잡힌 삶에 대한 말을 자주 듣다 보니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 목적의식, 삶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요소다. 남다른 성과는 일정 정도 이상의 집중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한 가지 일에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자연히 다른 일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다. 그러니 균형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중도적인 삶을 살 때는 어떤 일에든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중도적인 삶을 살아도 괜찮은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언제 중도를 택하고 언제 극단을 달려야 할지 아는 것이 본질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식이다. 균형을 추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기적이 결코 중간 지점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적은 바로 극단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공이 자신이 지닌 능력의 한계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면 우리 삶에서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까 덜컥 겁을 내고 물러난다. 우선순위와 균형은 함께할 수 없다. 균형의 문제는 사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다. 균형이라는 말 대신 우선순위라는 말을 쓰면 여러 선택지들을 더욱 또렷하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운명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다. 남다른 성과를 만들려면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균형에서 벗어나 어느 하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무게를 맞추는 삶을 살아라. 중요한 일을 맨 앞에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관심을 쏟아라. 훌륭한 삶이란 곧 다른 여러 부분에 무게를 맞추는 삶이다. 재구장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성공에 대한 잘못된 믿음. 크게 생각하는 것은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데 빠져선 안 될 필수 요소다. 성공하려면 행동이 필요하고 행동은 생각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커다란 성공의 발판이 되는 행동은 큰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서 기네스가 첫 번째 맥주 양조장을 세웠을 때 그는 호기롭게 9,000년짜리 공장 임대 계약을 맺었다.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처음 구상했을 때에는 총 7권 중 첫 번째 책의 첫 장을 쓰기도 전에 호그와트에서의 7년을 꿈꾸었다. 샘 월트는 마트를 열기 전에 이미 이 사업을 너무나도 크게 구상한 나머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래의 부동산 계획까지 미리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크게 되기도 전에 크게 생각함으로써 가족들이 부동산세로 내야 할 돈을 110에서 130억 달러나 줄여놓았다. 내 안의 거인을 깨우는 법. 큰 것은 곧 위대함, 남다른 성과를 상징한다. 큰 삶을 추구하라. 그러면 당신이 살 수 있는 것 중 가장 위대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의 삶과 당신이 이룬 것들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큰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평범한 일류에 그치는 것을 두려워하라. 재능의 낭비를 두려워하라. 삶을 최대한으로 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라. 큰 일을 두려워하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면 미약한 결과물이나 사소한 기회를 향해 달려가거나 큰 것들로부터 도망치게 될 것이다. 작은 생각으로 삶까지 작게 쪼개지 마라.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잡고 대담하게 행동하라. 그런 다음 삶을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을지 보라. 용기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크게 생각하는 것은 의구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만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다. 제10장 미래의 크기를 바꾸는 초점 탐색 질문. 인생은 질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답인데 왜 질문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답은 질문에서 나오고 답의 질은 질문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대답이 아닌 질문으로 판단하라. 역시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보탰다. 신중한 질문은 지혜의 절반을 차지한다. 인도 최초의 여성 총리 인디라 간디는 질문할 수 있는 힘은 인류 진보의 첫걸음이다 라고 했다. 탐험가나 발명가들도 모두 세상을 바꿀 질문들로 자신의 탐구를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가설이라는 형태로 우주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질문을 하면 우리의 비판적 사고가 가동된다. 연구에 따르면 질문을 할 때는 하지 않을 때보다 학습 효과와 성과가 최대 150%까지 향상된다고 한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는 해답이 정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특별한 해답으로 인도해줄 특별한 질문을 만들 수 있는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 된다. 바로 초점 탐색 질문이다. 남다른 삶을 꿈꾼다면 인생을 살아갈 남다른 방식을 찾는 것이 곧 해답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제13장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목적의식이 주는 행복과 흔들림 없는 변화의 시작. 일단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새로 얻은 것에 금세 익숙해지기 때문에 머지않아 행복감이 사라진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 새 생활의 지루함을 느끼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손에 넣고자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속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행복은 만족을 느끼는 길에서 생겨난다. 목적의식은 개인적 강인함, 즉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의 궁극적 원천이다.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면 인생이 더욱 뚜렷이 보이고 그러면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이것은 또다시 더 빠른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지면 누구보다도 빠른 선택이 가능해져 최고의 선택지를 갖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고의 선택지를 갖게 되면 최고의 경험을 할 기회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갈지 잘 알면 인생이 제공하는 최고의 결과물과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이유다. 목적의식은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도움이 된다.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풀리더라도 스스로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동기와 의지가 생긴다. 텅원싱 구독해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고 신나게 영상 제작할 힘이 납니다. 제14장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라. 목적의식이 바꿔놓는 우리 삶의 크기는 거기에 연결된 우선순위의 힘과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없는 목적의식은 무력하다. 사실 우리가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나는 강력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현재에 근거한 목표 설정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애초에 우리가 왜 우선순위를 만드는지 강조하기 위해서다. 성공에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 이번의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다음 순간에 무엇을 경험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현재 지금과 모든 미래 지금들은 분명 당신이 이 순간에 설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와 미래의 자신 중 승리를 거두는 쪽이 바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결정 요인이다. 사람들은 작은 보상보다는 큰 보상을 좋아하면서도 현재의 보상과 미래의 보상을 비교할 때는 현재의 보상을 훨씬 더 선호한다. 미래의 보상이 훨씬 크더라도 말이다.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과도한 가치 폄하라고도 불린다. 보상이 먼 미래에 발생할수록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즉각적인 동기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것이 현재의 것보다 작다고 오해하고 가치를 폄하한다. 다음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라. 오늘의 목표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5년의 목표, 올해의 목표, 이번 달의 목표, 이번 주의 목표, 오늘의 목표를 위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오늘을 당신이 가진 모든 내일과 연결시켜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총 26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각화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의 학생들은 원하는 결과를 마음속에 그려보았고, 예를 들어 시험에서 A학점을 받는 것, 다른 한 그룹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과정시험에서 A학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공부 과정 등을 머릿속에 그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정을 시각화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찾은 답을 종이에 적는 것이다. 이것은 다 아는 조언이지만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천만 하면 된다. 15장 생산성을 위해 살아라.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할 때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중요한 일만이 우리 삶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결국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하고 거기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순간 탁월한 성과가 나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끝나도록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주어진 일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 햇빛은 초점을 맞출 때까지 절대로 종이를 태우지 못한다.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에너지를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힘을 쏟게 해준다.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생산적인 사람들의 하루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의 활동에서 월등하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그 하나의 행동에 월등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남다른 성과를 올리고 위대함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3가지 시간을 순서에 따라 확보해보자. 1. 휴식 시간 확보하기. 성공한 사람들은 매년 휴가 계획을 정하며 한 해를 시작한다. 왜일까?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자신이 여러 번의 휴가 사이사이에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휴식 시간을 따로 떼어두지 않는다. 자기에게 그럴 자격이나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 확보하기.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 즉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단 하나의 일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그들이 매일 잡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자신과의 약속 시간이며 절대 그것을 어기는 법이 없다. 따로 떼어둔 시간 내에 단 하나의 일을 마치고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하루 일과를 끝낼 필요는 없다. 그런 경우 그들은 초점 탐색 질문을 이용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한다. 관건은 하루 중 최대한 이른 시간 중에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따로 확보해 놓는 것이다. 출근하여 급한 일을 처리할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정리하고 곧장 단 하나의 일로 넘어가라. 하루에 4시간을 따로 정해두어라. 시간을 그보다 더 늘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저자 스티븐 킹은 자신의 작업 흐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의 일정은 꽤 명확히 정해져 있다. 아침 시간은 무엇이든 새로운 일, 현재의 집필 같은 것을 하는 시간이다. 오후에는 낮잠을 자고 편지를 쓴다. 저녁은 책을 읽고 가족과 함께 보내고 텔레비전으로 레드삭스 경기를 보고 급한 수정이나 검토를 하는 데 쓴다. 기본적으로 오전이 집필을 하는 가장 주된 시간이다. 성공한 다른 수많은 작가들처럼 스티븐 킹 역시 집필 초기에는 시간을 쪼개어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글을 써야 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심지어 점심시간도 좋았다. 그렇지만 일단 남다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안정적으로 고정된 시간을 따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탁월한 성과를 경험하려면 아침에는 생산자가 되고 오후에는 관리자가 되어라. 당신의 목표는 단 하나의 일을 마치는 것이다. 3. 계획할 시간을 확보하기. 매주 1시간을 따로 떼어 연간 목표와 월간 목표를 검토하라. 먼저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달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물어라. 그런 다음 월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지 물어라. 근본적으로 이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바탕으로 올해의 목표, 이번 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주에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과 같다. 도미노를 세우는 것이다. 정치인 월터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끈기는 장거리 경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 개의 단거리 경주이다. 이 짧은 경주를 계속 이어가면서 사슬을 연결하면 일은 점점 더 쉬워진다. 가속도와 동기가 노력을 대신해 줄 것이다. 제16장 단 하나를 위한 3가지 약속. 시간 확보하기를 통해 남다른 성과를 올리려면 3가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첫째,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둘째, 끊임없이 최적의 길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인 셋째, 자신만의 단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기꺼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의 길을 향해 걸어라. 나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가능한 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 여정은 견습생이 특수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끊임없이 기본기를 연마하는 것과 같다. 배움에는 언제나 더 높은 또 다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경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경험한 것들에게 대해서는 달인이 되는 반면 앞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견습생이 된다. 바로 경지에 이르는 것을 여정이라 부르는 이유다.
1993년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손 박사는 심리학 평론의 전문가적 실력 습득에서 연습이 하는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높은 경지에 이르는 원리는 이해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 전문가적 실력이 타고난 재능이라거나 선천적인 것, 심지어 천재성 덕분이라는 기존의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에릭손은 통달에 대한 최초의 진정한 통찰을 제공한 것은 물론 1만 시간 법칙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은 20살이 되기 전까지 1만 시간 이상을 연습함으로써 여느 연주자들과는 다른 월등한 실력을 갖추었음이 입증되었고, 여기에서 1만 시간 법칙이 유래되었다. 무엇보다도 전문성은 투자한 시간에 비례한다.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그림에 통달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이 실력이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단 하나를 위해 시간을 따로 확보할 때에는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생산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부가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단 하나를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전념하다 보면 그것이 곧 다른 일의 발판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 또한 일의 속도마저 빠르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식은 또 다른 지식을 가져다주고 기술은 또 다른 기술 위에 쌓인다. 도전에서 목적의식으로 이동하라. 무언가의 경지에 이르는 길은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나는 도전에서 목적의식으로의 이동이라고 부른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정할 때 한계를 두어선 안 된다. 인생에서 돌파구를 찾고 싶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때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색다른 결과를 내려면 무언가 색다른 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단순한 규칙을 따른다. 이것을 당신의 신조로 삼아라. 그러면 난관을 극복할 새로운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자신의 성과가 이 정도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면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를 높이고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스스로를 격려하며 영원히 견습생의 위치에 남음으로써 이러한 오류를 피한다. 작가이자 기억력 챔피언인 조슈아 포어는 이렇게 사람들이 안주하는 지점을 오케이 고원이라 부른다. 우리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되면 즉각 배움의 스위치를 꺼버린다. 그때부터는 발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그대로 항로만 유지하면서 성취의 가장 흔한 한계, 즉 오케이 고원을 만나 거기에 안주하고 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최고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도전적 방식에서 벗어나 목적의식을 지닌 방식으로 시도해보아라. 더 나은 모델과 시스템, 더 멀리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라. 그런 다음 새로운 사고와 기술, 인간관계를 동원하여 그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애써라. 단 하나를 위해 따로 떼어둔 시간에는 목적의식을 갖고 돌진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라. 책임감을 갖고 살아라. 자신의 결과에 대해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은 이 세 가지 약속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다. 책임감이 없다면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길이 도전과제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급작스레 끝나버릴 것이다. 또 그것이 없다면 여정 중간에서 마주치는 성취의 한계를 어떻게 넘어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꿈에만 그리는 결과를 손에 넣는다. 예를 들어 고객들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책임감 있는 관리자는 즉각 현실에 집중한다. 그리고는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조사를 시작한다. 경쟁사에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지 이미 파악한 책임감 있는 관리자는 이를 악물고 이렇게 말한다. 자,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으니 문제에 책임감을 갖자. 어쩔 수 없다면 내게 달린 일이다. 현실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큰 강점이다. 남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삶의 책임감을 불어넣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는 책임감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코치나 멘토가 책임의식 파트너로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 목표를 적어놓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39.5% 높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그런데 자신의 목표를 적어두고 친구들과 그 상황을 공유한 사람들은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76.7%나 높았다. 목표를 적어두는 것만 해도 그렇게 효과적인데 단순히 일의 진척 상황을 누군가, 심지어 친구와 정기적으로 나누는 것만으로 효과를 2배나 높일 수 있다니 대단한 일이 아닌가. 전문가의 실력 향상에 대한 에릭손 박사의 연구 역시 훌륭한 연주와 멘토 사이에 같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준다.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아마추어와 새 그룹의 전문 연주자들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미래의 전문 연주자가 된 사람들은 스승이나 코치를 찾아내고 그들의 지도하에 훈련을 한 반면 아마추어들은 그와 비슷한 유형의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는 것이었다.
제17장 생산성을 훔쳐가는 네 종류의 도둑들. 거절하면 자유로워진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 시드니 하워드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의 절반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결국 크게 성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파고드는 것이다. 그리고 파고들 때에는 다른 일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순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이 생산성 도둑을 완벽하게 정리해 준 적이 있다. 그는 코미디언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을 때 우연히 다음과 같은 조언을 읽게 되었고 이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다고 했다.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실패의 열쇠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드는 것이다. 자신의 단 하나의 가장 강력한 예를 말하고 나머지에게는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을 때 비로소 남다른 성과가 가능해진다. 혼란에 굴복하지 마라. 사실 성공과 혼란은 늘 함께 오게 되어 있다. 위대함을 추구하다 보면 혼란은 반드시 일어난다. 여기에 저항하지 말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적 있는 유명한 영화 감독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는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다. 큰 규모로 혹은 강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은 혼란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 달리 말해 거기에 익숙해지고 이를 극복하라는 말이다. 그저 상황의 희생자가 되지만 마라. 도저히 할 수 없어. 라는 재단 위에 자신의 시간을 제물로 바치지 마라.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에게 제약이 있다고 믿으면 제약이 생긴다. 이것만은 절대 양보해선 안 된다. 곰곰이 생각하여 길을 찾아내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 신체적 에너지를 무시하지 마라. 높은 업적과 남다른 성과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를 정교한 생물학적 기계로 여기고 높은 생산성을 얻기 위해 매일 에너지 사용 계획을 세워라. 정신적 건강을 위해 명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자신의 목적을 상기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아침을 열어라. 몸에 좋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런 다음 일주일씩 식단을 짜라. 연료를 채운 다음에는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을 단련시켜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그들을 찾아가 만나라. 안아주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어라. 애초에 일을 하는 이유가 그들 때문임을 기억하게 됨과 동시에 일찍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생산성을 높이려는 동기가 샘솟을 것이다. 생산적인 사람들은 정서적 에너지를 연료로 더욱 활발히 움직인다. 그러한 기분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한다. 정신적 에너지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달력에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잠들 시간이 되면 최소한 8시간은 숙면을 취하도록 한다. 이러한 계획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비결은 다음과 같다. 오전 시간을 에너지 보충에 투자하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남은 하루를 잘 버텨낼 수 있다. 하루 종일 완벽한 하루를 보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활기찬 시작을 하는데 전념하라. 정오까지 생산성 높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나머지 시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오전을 잘 구성하는 것이 곧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다.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성공하려면 주변 환경이 당신의 목표 달성을 도와줘야 한다. 당신의 환경은 간단히 말해 당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과 매일 경험하는 일들을 뜻한다. 오프라 윈프리 역시 당신을 더욱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줄 사람으로 주변을 채워라. 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당신의 목표를 지지해줄 사람들을 찾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하라. 당신의 삶 속에 자리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발휘하는 영향력에 따라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이 당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라. 제18장 위대함으로 가는 변화의 시작. 한 번에 한 걸음씩이라는 표현은 진부할지 몰라도 영원한 진리다. 목표가 무엇이든 목적지가 어디든 자신이 원하는 어딘가로 가는 여정은 언제나 한 걸음으로 시작한다. 지금부터 한 가지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다.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최대한 크게 상상해본다. 지금까지 꿈꿨던 그 무엇보다도 크게 말이다. 보이는가? 자, 이제 눈을 뜨고 다음을 잘 읽어주길 바란다. 당신이 무엇을 보았든 당신에게는 그곳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목표로 하는 것이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할 때 당신은 아주 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크게 사는 것은 그렇게나 간단하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현재의 소득을 종이에 적고 거기에 아무 숫자나 곱해라. 24, 10, 20 아무 것이나 상관없다.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향후 5년 내에 내게 이 금액의 소득을 가져다 주겠는가? 그렇다는 답변이 나왔는가? 그러면 그렇지 않겠다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계속 거기에 1을 곱해라. 그럼 다음 행동이 위의 질문에 맞도록 행동을 수정하라. 그러면 크게 살 수 있다. 개인 소득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신의 정신적 행복, 건강한 신체,
개인적 인간관계, 커리어나 업적, 사업적 성공을 비롯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다. 사고의 한계를 높이면 삶의 한계 역시 넓힐 수 있다. 더 큰 삶을 상상할 때에만 큰 삶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문제는 최대한 큰 삶을 살려면 생각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데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다른 성과를 얻으려면 단 하나를 파고들어야 한다. 완전히 성숙한 것을 처음부터 손에 넣을 수는 없다. 당신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작은 것과 그것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기회뿐이다. 작게 생각하면 당신의 삶도 작은 상태로 머물 것이다. 하지만 크게 생각하면 당신의 삶이 크게 자랄 기회가 생긴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남다른 성과로 가는 길은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바탕으로 다져진다. 자신의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를 믿을 때에만 비로소 단 하나를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단 하나에 대한 확신이 들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가졌던 그 어떤 망설임도 이겨낼 힘이 생길 것이다. 오래된 미래가 건네는 조언. 앞으로 20년 뒤 당신은 한 일보다 하지 않을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배를 묶은 밧줄을 풀어라. 안전한 부두를 떠나 항해하라. 무역풍을 타라. 탐험하고 꿈꾸고 발견하라. 마크 트웨인. 가치 있는 삶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삶의 후회가 얼마나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의 저자 웨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후회가 있는지, 다르게 살았더라면 하고 바라는 일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이 가장 많이 꼽은 5가지 후회는 다음과 같다. 더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살았어야 했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행복도 우정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위의 것들 모두가 뼈아픈 후회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가장 큰 후회는 바로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에게 솔직한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용기가 부족했다. 라는 것이었다. 웨어는 이렇게 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꿈의 반도 이루지 못했고 그것이 자신이 내린 혹은 내리지 않은 선택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채 죽어야 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웨어뿐만이 아니다. 1994년 미국의 심리학자 길로비치와 매드백이 대대적으로 실시한 후회의 심리학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이러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가장 큰 후회를 일으키는 것은 그들이 하지 않은 일들이다. 처음에는 어떤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장 큰 후회를 남기는 것은 바로 하지 않은 행동이다. 매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해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 때 모든 일이 이치에 닿는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옳다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최고의 삶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바로 첫 번째 도미노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남다른 성과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방식과 같다. 목적의식, 우선순위,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라. 후회를 반드시 피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의 모든 일 중 단 하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모든 시간에서 단 하나를 위한 시간을 맨 위에 두어라. 그리고 이 모두를 한 걸음부터 시작하라. 삶에 대한 단순하고도 더 직접적인 접근법은 성공은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사람 즉 스스로를 바로 세워라. 그러면 세상이 저절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매일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면 당신의 삶도 조각이 맞춰지는 것은 물론 위대한 성과가 가능해진다. 모든 성공은 당신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것이다. 다음 단계는 단순하다.